자, 6회 우리 시작하도록 합시다. 공직부패 접근법 타당하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을 고른 거네요. 자, 맥락적 분석. 부패의 정치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경제발전 중인 나라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을 봅니다. 맥락적 분석은요, 부패의 순기능을 강조합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경제발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부패를 용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오죠. 맥락적 분석은 부패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능주의자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부패의 기능주의는 뭐라고요? 맥락적 분석이고 경제발전하는 나라에서는 당연히 일어난다는 거죠. 이거로 얘기하면 경제발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부패를 용인할 수 있다는 거죠. 부패가 국가의 경제발전에 순기능을 한다는 거죠. 권력 문화적 분석, 관직 사유화라는 행정문화와 정경유착, 부패로 이해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흔히 이야기하는 권력형 부패가 전형적인 이 권력 문화적 분석에서 나오는 거고,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가 일어났던 것도 일종의 권력 문화적 분석에서 정당화될 수 있겠죠. 3번, 후기 기능주의자는 경제발전 이후에도 부패가 사라지지 않는 현상 주목하면서 부패가 먹이를 먹고 살아가는 유기체, 후기 기능주의자들은 다양한 요인들이 부패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기능주의자들은 맥락적 분석, 기능주의자들은 경제발전이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부패가 사라질 거라고 봤습니다. 근데 경제발전이 이끌고 나서 부패가 사라지지 않는 걸 보고 나서 후기 기능주의자들이 등장했죠. 아, 부패는 하나의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다. 그래서 부패가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자, 체제론적 접근은 공무원의 윤리의식 또는 공무원의 도덕의식이 부패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틀렸죠. 체제론적 접근은 체제라는 것이 연관된 요소들이죠. 그래서 부패를 우리 문화, 개인의 도덕 또는 제도의 결합 또는 인식 등등 여러 가지 관련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고, 이 윤리의식의 타락으로서 부패의 원인을 보는 것이 구조적 분석 또는 도덕적 접근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정신구조가 문제가 있고 도덕의식의 타락이 부패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당하지 않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연결이 타당하지 않은 것은 시장형 공기업, 가스, 항공, 석유. 시장형 공기업은요, 자산이 2조 원 이상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큽니다. 에너지 공기업들이 대부분 여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2번 준시장 공기업은 마사회, 한국방송공사보다 여러분들이 아마 KBS가 더 익숙하죠. 그 다음에 한국전력공사. 이걸 틀리면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 공공기관 중에서 원탑이죠. 가장 사이즈도 크고 예산도 큰 데가 한전이죠. 한전, KT, 캡코. 그래서 한전은 시장형 공기업이고요. 한국방송공사는 잘 들으세요. 공공기관이 아니에요. 뭐 그냥 독립법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이게 방송의 중립성 때문에 공문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놨습니다. 기금관리형, 예금보험공사, 무역보험공사, 공무원연금공단 됐습니다. 건강보험은 아니라 그랬죠. 건강보험은 우리 기금의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위탁지평형, 농어촌공사, 가스공사는 뭐라고요? 그렇죠. 가스공사는 시장형이지만 가스안전공사는 위탁지평형입니다. 됐습니다.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두 번째 건 뭐라고요? 한국방송공사. 이것만 너무 잘 봐야 돼요. 얘는 공공기관이 아예 아닙니다. 넘어가시죠.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의회는 매년 2회의 정례. 이거 맞습니다. 근데 국회는 한 번밖에 안 하죠. 며칠 전부터?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부터 하는 정기하는데 지방의회는 두 번 합니다.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됐습니다. 틀렸죠?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원회를 합니다. 자, 지방의회는 의결을 위한 자치단체장이나 제적 5분의 2 이상 연수로 발의합니다.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정부의 법률안 발의권이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에서도 자치단체장이 조례 발의권이 있다는 거죠. 제적 5분의 1 이상 됐습니다. 지방의 의장은 표결권이 있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거를 본다는 것은 그 유명한 무슨 보드가 없다? 캐스팅 보드가 없다는 거죠. 캐스팅 보드가 이때만 행사하는 거죠. 가부동수가 찬성 반대가 똑같을 때 의장에게 한 표를 더 주는 걸 말해요.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국회의장도 없습니다. 왜냐면 이런 거 잘 인정 안 해요. 4번 딜레마에서 적극적 대형 결정회상 동모가세 결정회상 여기까지가 소극적 대응이죠. 동모가세 동시선택 전략적 모호성 자원의 추가 새로운 딜레마를 구성하는 것은 적극적인 거죠. 그래서 1번 지연 이양은 소극적 대응이죠. 상황의 호도라는 것은 우리 색깔론과 같이 그 상황을 새롭게 규정하려고 하는 거죠. 딜레마 사항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것. 대안의 동시선택 이거는 적극적 대응이죠. 상징주의적 행동과 희생양은 소극적 대응입니다. 소극적 대응이죠. 예산심의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 의결주의이기 때문에 법률보다는 하위의 효력을 가진다. 2번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세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세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됐습니다. 세비목하고요 똑같은 말이 청약이죠. 세비목이나 청약할 수 없습니다. 3번 종합심사가 예산심의를 주도하죠. 맞죠? 종합심사 30일 전에 의결되어야 되는 거 맞죠? 이때 의결되지 않으면 무슨 예산? 가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틀렸다 그랬죠?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안 될 때는 가예산을 편성한다. 이건 틀렸죠? 준예산을 편성합니다. 가예산이 아니라 준예산이죠. 자, 6번 인사이동 경력개발에 대해서 타당한 것은 1번 인사혁신처장 기관 상호간 기관과 교육기관 공공기관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됐습니다. 특이하게 여기 국무총리가 나오죠. 왜 그럴까요? 왜 그랬고 왜 그럴까요? 얘기했잖아요. 처는 어디 소속이라고요? 국무총리 소속이죠. 만약 처가 부에도 소속될 수 있었다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인사혁신처는 어디 소속이죠? 국무총리. 우리나라에 처가 4개가 있죠. 그 4개는 전부 다 무슨 소속?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자, 국회, 법원, 헌재, 행정부. 자, 이거 소속 기관을 달리하는 것을 뭐라 그러죠? 전입, 전출이라 그러죠.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 되는 건 뭐라고요? 전입, 전출이죠. 전직 아닙니다. 전직은 직렬을 바꾸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험을 거칩니다. 전보란 같은 직급 내에 보직의 변경 맞죠? 시험 거친다 안 거친다? 시험을 거치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4번 직무 내용이 유사,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일반직 공무원을 특수 분야에 이걸 보내는 거 뭐라 그래요? 이걸 일시적으로 보내는 걸 우리가 이걸 파견이라고 그러죠. 파견. 전입 전출은 인사 관할이라고 써보세요. 쉽게 말하면 임용권자가 바뀌는 걸 말해요. 임용권자가 바뀌는 거. 됐죠? 자, 여러분 청주시 공무원인데 내가 농업직으로 들어왔다가 일반직으로 바꾼다. 그럼 청주시장님의 임용권자는 안 바뀌는 거죠. 근데 뭐가 바뀌어? 직렬이 바뀌는 거니까 시험을 보자. 시험을. 그죠? 됐습니다. 사창동에 있다가 오창동으로 가는 거는 보직의 변경이죠. 그런 전보이기 때문에 시험이 필요 없습니다. 1번이 안 나온 지문인데 한번 눈으로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계획? 됐습니다. 인사교류계획. 특이하게 누구 승인을 받는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서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번 1번 기업 좁고 좁으니까 이거는 이익집단 정치네요. 그러면 4번은 다수결이겠네요. 대중정치겠죠. 그죠? 1번과 반대니까. 2번 편익이 광범위한데 비용이 좁은 것은 기업가적 정치 상황이네요. 3번은 고객 정치겠네요. 1번 타당하지 않은 것이네요. 1번 노사규제 비저빌리티 가시성 맞습니다. 가시성이란 말이 직접적인 이익집단들이 자신들의 정책을 좀 더 잘 보이도록 하는 노력입니다. 프레이밍을 잘하면 되죠. 2번 환경규제 맞네요. 규제 비용 부담자들의 집단행동 딜레마가 아니라 누구? 편익. 그죠? 환경규제로 편익을 누리는 불특정 다수들은 무임성차하려고 하죠. 규제의 편익을 누리는 사람들이 집단행동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자, 3번 직업면허 맞네요. 공생적 관계 맞죠? 무슨 삼각형? 같은 말이 철의 삼각형 규제 포획이죠. 철의 삼각형과 규제 포획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죠? 자, 음란물 규제 맞죠? 그죠? 음란물 규제. 우리 차량 10부제 이런 거 기억나죠? 됐습니다. 뭐 굳이 예를 들면 제가 저번에 만든 예는 뭡니까? 요즘에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나요?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는 솔직히 말하면 뭐랄까 자율규제라고 얘기해야 될지 정보 제공 이게 법으로 강제된 게 아니죠. 굳이 행정법으로 말하면 여러분 요즘에 행정지도가 이렇게 무슨가 새삼 느끼고 있죠. 그렇죠? 뭐 하여튼 그것이 규제라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요즘에 보는 가장 대표적인 다수결 정치 되겠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리더십과 극적 사건 맞습니다. 답은 2번이네요. 7번 조금 어렵습니다. 확실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로 놓으면 난이도가 일단은 중급 이상이라고 봐야 돼요. 외워야 되니까. 자, 분쟁 조정입니다. 요즘 잘 안 나오는데 한번 이 문제 넣어보면 되겠습니다. 1번 자치단체는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공동 처리 밑줄 밑에 협의, 조정, 승인 또는 지원을 요청받으면 협력하지 않을 수 있다. 설마 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겠어요? 그죠? 협력하여야 한다. 뭐 이런 식의 규정이 있겠죠. 3번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협의 요정에서 국무총리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는 거죠. 자,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 직권으로 조정 가능하다 그랬죠. 왜 이게 이제 직권으로 조정이 가능하냐면 공익적 성격이 그죠? 많죠. 자치단체들끼리 서로 일을 안 하겠다고 싸우면 결국 누가 피해를 봅니까?
주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이때는 직권 조정이 가능해요. 이게 여러분 참 그죠? 여러분 이게 민사소송은 법원이 나중에 이제 행정법 저도 민사를 잘 모르지만 직권 탐지주의라는 걸 이해하려면 이게 민사소송은 여러분 법원이 소송을 판사가 만약에 A, B가 막 서로 싸우는데 판사가 보기엔 B가 중요한 얘기를 안 하고 있어. 근데 판사가 그거 왜 중요한 얘기 안 했는데 안 못해. 민사소송은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것만 판사가 봐주는데 행정법에서는 어떻습니까? 직권 탐지주의라고 해서 판사가 궁금하면 이렇게 물어봐. 엄청나게 큰 차이거든요. 좀 4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구속력이 있지만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구속력 없다. 둘 다 구속력 있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행안부라고 쓰시고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시도지사라고 쓰면 되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이 광역이나 그렇죠? 시도를 달리하는 광역기초 또는 자치단체 조합 사이의 갈등을 말하죠.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관할구역 내에 시도 관할구역 내에서 하는 것이죠. 됐습니다. 9번 타당한 것 몇 개인가 지워주시고 공공서비스 타당한 것은 자 복지국가 보편적 접근 차별적 접근 됐습니다. 복지국가는 당연히 보편적 접근이죠. 우리나라가 이제는 복지국가에 좀 더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요즘은 많이 들어봤죠? 보편적 교통, 보편적 교육, 보편적 급식. 그러니까 무상급식이 이름이 참 잘못 지어졌죠. 근데 느낌은 표를 얻기에는 좋죠. 무상급식이니까 돈 안 내고 공짜로 먹을 수 있다. 이런 컨셉이라 좋아하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보편급식이라고 했어야 되죠. 그죠? 보편급식. 2번. 자, 복지국가에서의 공공서비스는 소유자 중심 관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틀렸죠.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보편적 제공이 약화될 수가 있죠. 그죠? 됐습니다. 공기업 민간화는 민간 부분을 조정, 관리,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민간화하면 이게 안 되죠. 그죠? 민간 기업에서 제공하게 되면 정부가 조정, 통제, 관리할 수가 없어요. 이게 민간화, 민영화의 가장 큰 우려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됐습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3번이 되겠죠. 그죠? 됐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복지국가에서 그 다음에 뭐 요즘엔 뭐 신행제국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죠? 자, 행정학 접근 방법 중 타당한 연결은 D형 신행정학은 탈정치화 틀렸죠? 탈정치화는 NPM에서 강조하는 거죠? 2번 니은 신공공관리 경쟁지향, 성과지향, 고객지향 맞네요. 3번 D것 탈신공공관리 신공공관리 역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략 합리가 아니라 전략적 합리성을 같은 말로 하면 소통적 합리성이라 그랬죠. 신공공 서비스론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신공공 서비스론은 공공권한 부여 청지기로서의 공무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죠? 이게 이제 청지기하고 어울리는 그 유명한 거 뭐예요? 공무원들만 반응하는 독특한 동기부여 체계 Public Service Motivation PSM 대문자로 PSM 쓰시고 공직 봉사동기 또는 공공봉사동기라고 해요. 합규감 기억 안 나요? 합규감 이거 앞으로 시험 몇 분 놓을 텐데 제가 문제 몇 분 만들었잖아요. 쭉 그래서 내용까지도 시험에 나왔죠. 가시죠. 11번
존 롤스의 사회 정의 타당하지 않은 것은 모든 가치는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불평등한 배분은 그것이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도 유리한 경우에 정당화될 수 있다. 아주 완벽한 존 롤스의 사고방식이죠. 원초 상태에서 개인들은 위험을 선호합니까? 회피합니까? 위험을 회피한다는 거죠. 위험 선호자가 아니라 위험을 회피하고, 최소 극대화는 맞죠? 위험 회피적 인간 최소 극대화 맞습니다. 3번 원초 상태에서 구성원들의 이성적 판단에 따른 사회 형태는 극히 합리적이다. 사회 계약론 밑줄 사회적 합의라고 써보세요. 루소가 여러분 정말 그죠, 대단한 학자긴 대단한 학자죠, 그죠? 근데 자기 딸도 뭐 고아원에 버리고 막 나쁜 놈이긴 한데, 그죠? 지금도 여러분 맨날 그 사회과학 공부하면 누구나 그러죠. 국가가 왜 만들어져요? 그거에 관한 가장 강력한 학설이 루소의 뭐? 사회 계약설이죠. 근데 200년이 뭐예요? 300년이 지나도록 지금 그 이론을 깨는 이론이 없잖아. 대단한 이론. 근데 좀 비판이 많죠. 우리가 여러분 뭐 사회계약 한 거 아니잖아. 그죠? 됐습니다. 4번 자유와 평등의 조화, 복지정책의 철학적 기초를 낳았다는 거죠. 됐습니다. 제가 하나 더 얘기했죠, 그죠? 정의란 무엇인가를 책의 저자인 마이클 샌들이 존 롤스의 사회 정의론을 엄청 비판한다 그러죠. 그 사람은 제가 보기 읽어보면 좀 칸트의 의무론에 좀 가까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책 읽으면 짜증나는 게 뭐야? 답이 없잖아, 답이. 철학에서 답이 없는 건 사실이긴 한데, 사례는 정말 재밌죠. 사례는 정말 재밌습니다. 그렇죠? 12번 나카무라 스모루드 고지협재관이죠. 여기서 시험에 놓을 만한 것은 딱 3개예요. 고전적 기술 관료형 아니면 재량적 관료적 기업가형 3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가장 왼쪽이나 가장 오른쪽에 있는 모델이 시험에 놓을 확률이 가장 많습니다. 결정자는 지지정보부, 자, 추상적 일반적인 정책 목표. 이거는 그러니까 관료적 기업가형은 아니죠. 관료적 기업가형은 누가 정책을 결정한다? 정책 집행자가 정책을 결정한다 그랬죠. 정책 평가 기준은 수익자 대응성, 만족도 맞네요. 그래서 재량적 실현가형이죠. 고지협재관, 효능만 대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이 모형이 참 시험에 안 나와야 되는데, 그죠?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유, 또 이 모형을 대체하는 모형이 없다는 것이, 그죠? 한번 봐야 됩니다, 이거. 자, 83페이지, 핵심 정리지 83페이지요. 정책 집행도 꼬박꼬박 한 문제씩 놓습니다. 그죠? 가장 많이 놓는 것은 이제 옆에 있는 우리 상향식과 하향식이죠. 다시 한번 봅시다. 맨 위에, 자, 프레스만 율랍스키 오클랜드 사업 밑줄 치시고 이 사업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비토 포인트 찾았죠? 수많은 거부점들, 옆에 있는 공동행동의 복잡성이라 그래요. 여러 많은 집행행위자들이 참여하면 집행이 성공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죠. 공동행동의 복잡성, 거부점.
자, 나머지는 믿어 넘어가시고. 자, 나카무라 스모르도 찾았죠? 맨 왼쪽에 세로 쭉부터 가시죠. 고지협재관 맞죠? 보전적 기술 관료형 됐습니다. 그래서 정치행정 이원론이죠. 결정자에게 가장 권한이 많다. 결정자에게 가장 권한이 많다. 그냥 정치행정 이원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고전적 기술 관료형이니까 무슨 재량? 기술적 재량. 기술 선택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시적 위임형은 오클랜드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자, 행정적 권한 및 출작. 무슨 권한? 행정적 권한을 가집니다. 협상형은 됐습니다. 1번이 많이 나와요. 결정자가 목표를 결정하지만 집행자가 꼭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알았죠? 여기 놓고 그 다음에 밑에 있죠. 결정자와 집행자는 목표와 달성 수단에 관해서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협상형이죠. 자, 재량적 실행가형부터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맞죠?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집행자는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정책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관료적 기약가형입니다.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집행자죠. 집행자, 주어가 집행자입니다. 집행자가 목표를 수립합니다. 결정자에게 그것을 받아들여도 한다는 거죠. 3번, 결정자에게 가장 큰 권한이 있고요. 됐습니다. 체제 유지가 기본적인 평가 기준이죠. 넘겨보시면 상향식과 하향식이 있는데 많이 봤죠. 장단점도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나왔던 거는 립스키아의 무슨 관료제 이론? 일선 관료제 이론이죠. 업무 환경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업무 환경 됐습니다. 일률적으로 정형화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2번, 기계적이기보다는 인간적인 업무 처리를 요구받는다. 자, 3번, 이율배반적인 경우가 많고 4번이 많이 나오죠. 인적 물적 자원은 항상 부족해요. 뭐하고 모순된 기대. 그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자기들만의 무슨 메커니즘? 코핑 메커니즘을 만든다는 거죠. 적응 메커니즘을 만드는데 거기 밑에 보면 고객 집단을 재정의하거나 우회 절차를 만들거나 모욕 주기 등을 통해서 루티나이제이션과 심플리피케이션, 루티나이제이션과 심플리피케이션이라는 적응 메커니즘을 만든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정책 집행이 결정자가 결정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일선 관료의 무슨 메커니즘? 적응 메커니즘에 따라서 집행된다는 것이 립스키 이론이죠. 그러니까 립스키 이론은 전형적인 상향식의 이론적 근거가 된 거죠. 집행 현장을 지배하는 사람은 결정자입니까? 집행자입니까? 집행자라는 거죠. 그죠? 자, 범하는 거시적 집행과 미집행. 요게 요즘에 조금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행정, 채택, 미시집행, 기술 타당성으로 진행되고 행정은 정책을 프로그램으로 바꾸는 거고 채택은 지방정부에서 수용하는 것이고 미시집행은 실행사업으로 바꾸는 거고 기술 타당성은 실행사업과 정책 성과 사이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죠. 자, 특히나 이제 거시집행보다는 미시집행이 시험에 잘 나왔죠. 그냥 쉽게 기억하려면 D 상호적응. 가장 좋은 정책 집행은 뭘로 본다? 상호적응. 상호적응. 기존에 집행가려고 하고 있던 집행의 내용과 새롭게 내려온 프로젝트, 즉 실행사업이 서로에게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집행으로 봅니다. 요것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엘모는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통합 모형이 나와 있습니다. 사바시어의 ACF 모형, 지지연합 모형입니다. 상향식 접근과 하향식, 요것도 시험에 나왔죠? 그죠? 한번 보시죠. 상향식은 정책 하위 시스템이죠. 자, 상향식은 당연히 여러분 정책 하위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죠. 왜요? 상향식은 집행 현장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 현장에는 정책을 찬성하는 연합과 반대하는 연합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향식은 정책 집행에 영향을 주는 안정적이고 불안정적인 요인들을 말합니다. 밑에 그림에 보면요, 맨 왼쪽에 상당히 안정적인 변수와 역동적인 변수라고 두 가지 사각형이 있죠. 그걸 그냥 이렇게 크게 동그라미를 다 묶어서 이게 탑다운이에요. 그쪽 변수가 하향식 변수고, 오른쪽 그림에 보면 정책 하위 시스템이 나와 있죠. 그걸 전체를 묶어서 바텀업입니다. 상향식 변수죠. 이걸 바꿔서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정책 하위 시스템이라는 하향식 변수와 정책에 영향을 주는 상향식 변수를 통합했다. 땡! 맞죠? 반대로 가야 됩니다. 엘모어는 시험에 안 나왔는데 진짜 중요한 이론은 상호 가역성이에요. 상향식과 하향식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방향 접근은 하향식이고 후방향 접근은 상향식이죠. 4번이 핵심입니다. 전방향의 접근의 도출된 성공 집행 요인과 후방향 접근을 통해서 일선 관료들의 집행 현장 요소를 상호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기록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이런 거 잡으세요. 결정자가 결정이 끝나고 내가 성공적 집행을 위해서는 A, B, C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바로 집행 안 하고 집행 현장에 있는 일선 관료들한테 쭉 물어서 올라와 보니까 그들은 C, D, E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A를 B를 벌리고 E를 넣고 서로 상호 적용해서 이 경우에는 B, C, E를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무슨 논리? 상호 가역성의 논리. 맨랜드입니다. 갈등과 모호성이죠. 그래서 모호성이 낮은 관리적 집행과 정치적 집행이 하향식이에요. 답은 이거거든요. 다시 어느 경우에 하향식이 가능하다? 정책의 모호성이 높은 경우에는 하향식이 가능해요. 여러분 쉽잖아. 잡아요. 여러분 지금 재난지원금 주는 거는 딱 봐도 어떻습니까? 하향식이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 정책이 명료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봐봐. 각 자치단체별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주민지원책을 집행해 보시오 하면 각 자치단체별로 요구하는 게 엄청나게 다르겠죠. 그때는 방금 말했던 정책은 모호성이 엄청 높죠. 그런 경우에는 상향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호성이 낮으면 무슨 집행? 모호성이 낮으면, 이거 시험 나왔어요? 모호성이 낮은 관리적 집행과 정치적 집행은 하향식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됐습니다. 소렌 윈터는 제가 볼드 쳐놓은 거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요것만 주면 돼요. 결정의 특징이 정책 집행에 영향을 준다. 아시겠죠? 윈터는 4가지 변수, 동그라미 1번, 정책 형성 과정의 특징, 집행 조직의 특징, 일선 관료의 특징, 대상 집단의 형태 4가지를 가지고
통합을 했는데 여러분이 보기에는 처음으로 보는 게 뭐가 있어요? 정책 형성 과정의 특징이 정책 집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성공 집행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인데 너무나 무난한 얘기고요. 그죠? 첫 번째 칸에 리플리와 플랭클린 연구만 중요하죠. 그죠? 리플리와 플랭클린은 됐습니다. 재분배 정책은 무엇 때문에 잘 안된다? 무슨 대립? 이념 대립 때문에 잘 안된다. 재분배 정책은 이념 대립 때문에 성공하기가 어렵다. 요게 중요합니다. 이거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다시 문제로 들어와서 13번 대표 관료제 타당하지 않은 것은 대표 관료제는 엄청나게 많이 넣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따지고 보면 행정 고유의 이론이긴 하죠. 민간 기업은 이런 대표 관료제보다는 뭐 채용 목표제, 강제 할당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됐습니다. 1번 공무원을 기계적 중립성을 지닌 인간으로 보지 않고 공무원이 속한 집단의 구성원 맞죠? 기계적 중립성, 도구적 합리성, 능률성이에요. 자, 이런 얘기 잡으세요 여러분. 흑인을 요번에 좀 많이 뽑았어요. 1번 흑인을 뽑아서 흑인들의 범죄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뽑았다는 문장과 2번 흑인들의 이익이나 흑인들의 생각이 백인 편향적이었던 경찰 조직에 조금 선회들기 위해서 뽑았다. 위에는 효율성 관점에서 설명하는 거죠. 밑에는 이번에 뽑은 흑인들이 흑인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집단의 구성원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2번 적극적 대표성은 그 나라의 사회 경제적 인구 구성의 특징이 반영돼야 된다. 이거는 틀렸죠? 이거는 적극적 대표가 아니라 소극, 구성론적, 1차적, 피동적입니다. 대표 관료제는 1단계도 어렵지만 2단계도 어려워요. 그죠? 1단계는 뭐라고요? 다양한 사회 집단의 구성원을 뽑는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지지난 회차에 시험 봤잖아요. 국가공무원법에 4개가 아예 규정되어 있죠. 그죠? 양성평등의, 이공계의, 장애인의, 지역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그죠? 그죠? 규정되어 있습니다. 뽑았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전제를 한다는 거죠. 3번 대표 관료제는 실적주의의 문제점과 외부 통제의 형식화를 맞죠? 중요합니다. 이것도 됐습니다. 4번 대의민주 원리와 상충, 정치적 중립을 위배한다. 이것도 맞죠? 여기서 왜 대의민주 원리에 상충하죠? 사라운드로 여기다 앰뷸런스 한 대 지나가면 완벽한데. 됐습니다. 대의민주는 잘못된 행정은 대의민주 기구인 의회나 국회를 통해서 통제해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다. 14번 균형 성과 관리에 타당하지 않은 것은 학습 및 성장은 구성원의 능력 개발, 직무 만족. 맞습니다. 가장 교육훈련 써보세요. 제안 이런 것들이죠. 학습 및 성장은 사실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때 보통 뭘로 많이 측정하는지 아세요? 이 조직이 얼마나 많이 교육훈련을 보냈는지, 워크숍을 많이 했는지. 근데 학습 및 성장을 하면 구성원들이 제한도 많아지고 이런 거 많아지겠죠. 그런 걸로 보통 측정을 많이 합니다. 2번 내부 프로세스 관점은
개별 부서 따로 이루어지는 일 처리보다는 통합 처리가 더 좋은 거죠. 이 프로세스를 과정이라고 해보세요. 행정 과정이 따로 국밥은 맛있는데 따로따로 하는 것은 맛이 없죠. 통합된 업무 과정이 더 좋은 거죠. 내부 프로세스가 개선됐다는 거죠. 쭉. 자, 지금 여러분들 요즘에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에 진짜 정보 전달이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 청주 시에만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기차 타고 내려오면 경보 문자 있잖아요. 경보 문자가 요즘엔 좋아. 올 때마다 내가 지금 관할구역을 넘어가고 있구나를 바로 느낄 수 있어. 서울 넘어와서 경기도 오면 경기도 문자 오죠. 뭐 평택시 지나면 또 문자 오고 다 온다고. 와, 요즘에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라고? 옛날에 거의 대부분 행정에 대한 정보를 업무 과정이 되게 번거롭고 길었죠. 이제는 SNS를 활용하니까 지금 뭐가 개선된 겁니까? 업무 처리 과정이 개선된 거죠. 그죠? 프로세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거죠. 획기적으로 됐습니다. 진짜 놀랍더라고요. 요번 주 월요일인가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신청했잖아요. 저는 이제 수요일날 신청했는데 수요일부터는 신청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지급됐던데. 그러니까 월요일날은 아직 그 시스템이 정착이 안 돼가지고 기부 안 했냐? 기부 안 했어.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 행정은 빠르긴 많이 빨라졌는데 맨 처음 하면 안 돼. 월요일 한 사람들 모르고 기부한 사람들 많잖아. 수요일날 잠깐 딴 얘기하면 이 아이폰에 여러분 수요일날 내가 화요일날 여러분 강의 올라가면 제가 합법적으로 한 잔 마실 수 있는 유일한 날이라고 그랬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한 10시 정도 됐던데 우리 와이프가 벌써 신청 다 했더라고. 내가 세대주인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게 전율이 쫙 오는 거 있잖아. 자고 있는 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꾹 찍어가지고 터치 아이디로 내 핸드폰을 열어서 신용카드에서 들어가가지고 이걸 다시 찍겠다는 거잖아. 인터넷에서 할 수 있는데 애들 수업 듣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우리 와이프가 내 핸드폰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앞으로 이제 동공인식으로 바꾸려고. 그 자고 있으면 이게 눈동자가 뒤집혀서 인식이 안 되겠지. 그래서 이게 페이스 아이디도 믿을 게 뭔데. 요즘에 그걸 듣고 나서 우리 와이프가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꼭 우리 학원의 선생님 중에서 안경을 꼈는데도 꼭 이게 이 페이스 아이디, 이 눈동자로 인식한 안면 인식 있잖아. 그걸로 하는 분이 있더라고. 왜 하는지 이제 알겠어. 그분이 맨날 안경 벗어서 이렇게 맨날 눈 맞추거든. 근데 왜 번거로워도 저렇게 하는구나 알겠더라고. 됐습니다. 넘어가시죠. 업무 처리가 엄청 빨라졌다는 얘기입니다. 13번 무형자산에 대한 강조는 성과 평가의 시간에 대한 관점을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 맞죠? 무형을 평가하려면 장기적이니까. 4번 네 가지 관점은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요 수정해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자력 써보세요. 원자력. 한국 수력 원자력에서 BSC를 도입했는데 여러분이 원자력에 가장 궁금한 건 뭐예요? 가장 높여야 하는 거 안전이잖아. 안전. 그래서 원자력, 수력 원자력에 BSC 도입할 때 안전이라는 지표를 도입했거든요.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싸웠어 학교에서. 그래서 그때 행정과 경영은 다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하는 쪽도 있고 수정해야 되는 쪽도 있는데 아무래도 수정해서 적용해야 된다는 쪽이 좀 다수설입니다. 이것도 맞는 질문이죠. 자, 자치단체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의회의 권한은 열거주의, 장의 권한은 예시주의. 맞죠? 그 장의 권한이 조금 더 포괄적이고 많다는 거죠. 2번 자치단체장은 행정사무감사권과 조사권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업무를 지휘감독한다.
3번 자치단체장은 주민의 대표기관이면서 국가 업무의 집행기관이라는 이중성. 맞죠? 4번 60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직무대리가 아니라 이 경우에는 권한대행이죠. 권한대행과 직무대리의 차이는 뭡니까? 완전하고 포괄적인 권한은 권한대행이죠. 휴가 갔을 때 2, 3일 정도 할 때는 그냥 딱 정해진 업무만 하는 직무대리. 답은 2번이죠. 행정사무감사조사는 누가 하는 거죠? 지방의회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행정이념의 연결이 가장 타당한 것은 행정관리로는 기계적 능률성이죠. 사회적 능률성이 아니라 기계적 능률성입니다. 비교행정론은 처방적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이념이 없죠. 됐습니다. 그래서 효과성은 발전행정에서 강조했던 거죠. 발전행정에서 강조했던 겁니다. 신공공서비스 소통적 합리성 맞죠? 이걸 무슨 합리성? 전략적 합리성이라 그래요. 전략적 합리성. 신국정관리는 뭐 효율성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따지면 투명성이나 신뢰성을 강조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17번 조직 원리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전문화 원리, 조직 내 권한 책임을 상하 관계로 한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상명하복의 무슨 제 원리죠? 이게 계층제죠. 상하 관계는 계층제죠. 계층이 왜 등장해요? 통솔 범위의 한계 때문에 등장하죠. 통솔 범위의 한계. 됐습니다. 2번 명령 통일의 원리는 명령을 내리고 보고를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 한다는 거 맞고요. 통솔 범위의 원리는 부하들을 효과적으로 통솔하기 위해서 부하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부하수를 적정하게 조정해야 된다는 거죠.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은 바로 알죠. 이미 답이 나와있죠. 16명에서 32명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뭐 옛날 이론이니까 요즘에는 제가 보기엔 이것도 틀렸죠.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 하나만 주면 그죠? 영화 중에서 여러분 이 조그마한 드론에 어떤 사람을 인식시켜 놓고 추적을 해서 그걸 암살하는 영화도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와 가능한 일이다 싶던데요. 요즘에는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 거의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죠. 사실 아직 그런 이론은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늘려야 된다는 건 틀렸어요. 4번 기능 명시의 원리는 조직 내에서 유사한 업무를 묶어 여러 개의 하위 기구로 이거는 뭡니까? 전문화의 원리나 부처 편성의 원리를 말하는 거죠. 기능 명시의 원리는 기능을 정확하게 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특히 기능 명시의 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참모의 기능과 개선기관과 참모기관의 권한을 명확하게 구분해 줄 필요가 있어요. 됐습니다. 18번 타당성 위험 요인 타당하지 않는 것은 역사 요인 순전히 시간의 경과 시간이 바뀌면 성숙한다 그랬죠? 성숙 효과죠. 인공 요인입니다. 실험 직전 극단치 딱 나왔으면 인공 요인 맞죠? 극단치를 보이던 사람은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건 뭐 모르면 한국 축구 2002년 4강에서 지금은 원래대로 돌아왔죠? 트리밍 이펙트 조건이 양호한 집단을 대상으로 정책 수단을 실시한 후 그 결과가 좋게 나타난 정책 수단을 다른 상황에 이때는 이제 외적 타당성의 문제죠.
그죠? 크리밍 이펙트는 여러분 외적 타당성이면서도 내적 타당성 위험 요인이에요. 봐봐요. 내가 얘를 자의적으로 선발했죠. 선발 요인은 내적 타당성이죠. 그 결과를 전혀 다른 상황에 적용하면 외적 타당성의 문제죠. 호손 이펙트, 실험 조작의 반응 효과죠. 그죠? 외적 타당성 맞네요. 답은 1번입니다. 그 해설에는 아마 3번으로 돼 있죠. 그죠? 1번으로, 해설은 또 1번으로 돼 있죠. 그죠? 됐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정부가 사업을 신설한 후 시설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사업자가 가지는 방식은 BOO 방식이다. 일단은 정부가 사업 시설을 건설하는 방식은 없죠. 그죠? 2번 BLT와 BTO는 틀렸죠. 그 리스, 그죠? L 리스가 들어간 것만 정부가 위험을 부담하죠. O가 들어간, 그죠? O가 들어간 B와 T는 다 같아요. 오퍼레이트 민간 기업이 운영하느냐, L 그 운영권을 정부가 다시 빌리느냐. L이 들어간 것은 정부가 위험을 부담합니다. 3번 정부는 다음 연도 실시할 민간 투자 사업의 총 한도 됐죠?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3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 BTO는 비수익 사업이 아니죠. BTO는 수익 사업입니다. BTO는 수익 사업에 하는 거고 BTL은 비수익 사업에 한다는 거죠. 자, 20번 직무평가 점수법 1번 직무수행 요소별 평가 요소별로 평가자들이 부여한 점수를 종합하여 서열을 매긴다. 1번이 맞네요. 2번 종합적 전체적 나왔습니다. 서열법이죠. 종합적 전체적으로 한다. 서열법입니다. 3번 대표 직무는 무슨 비교법? 직무수행 요소별로 비교한다. 그래서 요소 비교법이라고 얘기합니다. 4번 등급표를 만들었으니까 분류법 또는 등급법이죠. 분류법 또는 등급법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6회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